네, 오늘은 투자자의 인문학 서재라는 책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준식 지음. 한스 미디어에서 출판을 했고요. 추천액을 투자자의 눈으로 해설하는 제대로 된 경제 강의. 신진호 회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셨고요. 또 추천의 글에서 경제 지식이 쌓이는 것은 물론 책 읽는 즐거움까지라는 추천의 글을 많은 분들이 또 추천의 글을 써주셨네요. 들어가는 글. 유독 금융경제 분야에 무관심한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라기보다는 김성수 저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리 강한 국가주의자 또 민족주의자는 아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보다 많은 시간을 지내는 동안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지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민족이라는 얘기도 솔깃하다. 국내 유수 기업들이 강대국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젊은이들의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부각되는 등 많은 분야에서 한국인들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다. 한국 특유의 교육 환경 때문인지 금융 경제를 전공한 이들도 정작 중요한 개념과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수식과 이론만을 외우고 있는 경우가 많다. 채권의 가격과 듀레이션에 대한 공식을 잘 외우고 복잡한 계산을 정확히 잘하는 전문가들은 많지만, 왜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지를 연세가 많은 부모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적다. 금융 고객들에게 주식 투자가 옳은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해내는 금융 직원들의 수도 많지 않은 것 같다. 예, 들어가는 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유독 금융 경제 분야에 무관심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투자는 자연 과학이 아닌 인문학의 범주에 속한다. 제가 최근에 책을 많이는 안 읽었지만 여러 책을 읽으면서 투자에 대해서도 계속 인문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단에 아니고 앞부분과 뒷부분, 중간 부분 읽을 텐데요. 투자의 세계는 자연과의 분야처럼 원인과 결과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같은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정반대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결과가 그 원인의 또 다른 원인이 되는 등 인과관계가 복잡한 분야이다. 제대로 된 투자를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보다는 현상 속에 숨겨져 있는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인문학도 어려운데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철학을 전공한 후 애플을 창립한 스티브 잡스와 심리학을 전공한 후 페이스북을 창립한 마크 저커버크는 처럼 전문 분야의 깊은 지식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식, 즉 인문학에서 높은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례들이 많다. 저는 순수하게 이과를 나왔고, 그리고 공대를 졸업했는데 인문학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반성이 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필진한 인문학적 소양이 높을수록 투자에 대한 해안을 가지게 되어 보다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오랫동안 쌓인 필자의 얇은 지식들을
기억을 되살려가며 서술한 것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이므로 잘 알고 있다. 아무래도 인문학 분야이다 보니 서술된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는 독자분들도 있을 것이다. 독자분들의 의견이나 반론을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기다린다. 독자분들이 주시는 의견들과 반론들을 종합하여 계속 이 책의 내용을 발전시켜 나가고 싶은 욕심을 밝힌다. 서준식 작가님께서 직접 이메일에 부탁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이 책의 그 1장, 2장, 3장, 4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은 펀드 매니저의 눈으로 바라본 경제사, 철기 시대에서 산업 민주주의 국가의 탄생까지를 1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2장에서는 고전 속에서 경제의 본령을 찾다. 단숨에 읽는 3대 경제학 베스트셀러의 국부에 대한 고찰. 그리고 3장은 펀드 매니저의 눈으로 바라본 경제사, 대량 생산 시대에 반복되는 자본주의 위기와 극복. 그리고 4장은 가치를 알면 보이는 성공 투자의 길. 이렇게 해서 마치는 글까지 있는데요. 367페이지에 마치는 글이 시작됩니다. 이 책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양장으로 예쁘게 돼 있습니다. 아주 책도 아담하게 돼 있고요. 제1장 펀드 매니저의 눈으로 바라본 경제사, 철기시대의 산업자본주의 국가의 탄생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KTX를 타고 오가는 시간에 읽는 것이라서 몇 장까지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읽다가 흥미없는 부분들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1장의 목차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장은 경제사의 시작점 철기문명. 1장에서 첫째, 그리스 천재 철학가들의 경제론.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시대의 자본주의의 씨앗을 씁니다. 그 다음에 메디치 가문, 돈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던 메디치 가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벤처 투자로 시작된 신대륙 발견과 대항해 시대. 제목만 봐도 뭔가 있어 보입니다. 벤처 투자로 시작된 신대륙 발견과 대항해 시대. 그 다음에 주식회사 세계의 패권의 지도를 바꾸다. 네, 주식회사를 제가 처음 이름을 들어봤던 게 고등학교 때인가 동인도 회사 뭐 이런 주식회사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요. 그 다음에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산업화의 서막을 열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과 함께 자본주의의 기틀을 만든 영국 동인도 회사. 여기 동인도 회사 진짜 나오네요. 또 자본주의와 활용 정점을 찍은 1776년 산업혁명이 날아오르다. 부르주아가 주도한 미국과 프랑스의 혁명. 이렇게 해서 1장을 시작해 봅니다. 사실은 책을 읽을 때 1장부터 읽는 것보다는 흥미진진한 마지막 장을 읽어보는 게 더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1장을 읽어보고 4장 한번 읽어볼게요. 역사의 한 획마다 경제라는 본질이 숨어 있다. 최근 유명 프로야구 선수 A가 Y구단에서 S구단으로 이적하였다. 모든 경제학 상식과 이론을 이용하여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 보아라. 노예 해방 이슈가 중요했던 미국의 남북전쟁을 그동안 학습했던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 역사적 사실을 설명해 보아라. 거의 망해가던 독일이 히틀러 정권 이후 어떻게 그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할 정도로 경제력을 키웠는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네, 이거는 시험 문제네요. 경영대학원 진학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치르게 된 어느 경제학 평가 시간이었다. 평가 문제를 확인한 나는 경악했다. 이 과목의 교수는 당시 필라델피아의 어느 투자회사 임원으로 일하며 저녁 시간에는 강의를 하는 겸임 교수였다. 대머리였지만 유럽 사람들은 대머리가 좀 많죠. 영국 배우 숀 코넬리와 닮은 준수한 외모를 지녔던 것으로 기억한다. 오랜 기간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 있었던 나는 경제학 이론, 공식 하나하나를 실제 사회현상과
시장 상황에 대입하여 알려줬던 그 수업에 매료되어 있었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 관련된 수식과 주요 이론을 잘 외운다면 공부를 잘하는 것이라 생각하던 나의 상식을 깨워준 수업이었다. 아마 요즘은 대학교에서 이렇게 미국처럼 가르치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제가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독서도 많이 하고 또 독서 토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평가 답안지에 나는 당시 미국 북부는 많은 산업 노동자가 필요했는데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남부의 노예를 주주로부터 사들이는 것보다 전쟁을 치르는 것이 비용이 적었다는 등 노예가 면화밭에서 생산하는 부가가치보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훨씬 컸기에 북군을 지지하는 투자자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등 그동안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노예 해방이라는 인류애적인 역사관은 깨달은 답안을 적어내었는데 의외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언제부턴가 경제 요인이 역사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라는 경제사관이 나의 역사관이 되어주었다. 주변의 많은 금융인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단순히 경제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오랜 시간을 자본시장에서 근무해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닌 듯하다. 은사와 함께 필자의 경제사관에 큰 영향을 준 경제학의 역사의 저자 존 케네스 캘브레이스에게도 감사한다. 저도 저를 가르쳐준 많은 은사분들이 계시는데 이 저자처럼 책을 내면서 감사하다는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1장의 두 번째는 경제사의 시작점 철기문명입니다. 새로운 생산수단은 새로운 신흥 세력을 만든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철의 발견이 인류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철은 농기구와 무기로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 청동기의 경우 강하고 약하고 너무 귀한 재료였기에 장식품 기능 이상의 역할이 어려웠다 한다. 때문에 청동기 시대에도 대부분의 농기구는 석기로 만들어졌다. 철기를 생산하면서 식량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대량 생산으로 생겨난 잉여 생산물은 유통시장을 탄생시키며 자급자족 시대를 끝나게 만들었다. 유통시장의 발현은 곧 제대로 된 화폐의 탄생을 의미한다. 철기는 상품의 생산 비용 대비 어마어마하게 낮추어지는 역할을 하였고 교환가치, 즉 가격의 개념도 만들었다. 사실상 최초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사회를 탄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경제사관의 입장에서는 인류가 비로소 의미 있는 경제활동을 시작한 철기 시대를 역사의 시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철기는 이전에 국가, 왕, 신이라는 공식을 깨며 종교와는 관련 없는 왕국 또는 민주 시민국가 등 크고 작은 국가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중국의 제자 백가와 그리스의 소피스트들이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철학을 논하게 된 것도 철기 문명을 통해 훨씬 유복해진 국가들이 무대를 제공해준 덕분일 것이다. 세계 최초의 경제학자는 누구일까? 1장의 이제 세 번째입니다. 통상적으로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를 세계 최초의 경제학자로 보는 견해가 많다. 아담 스미스는 원래 도덕 감정론이라는 철학 명제를 저술한 신망 높은 철학자였다. 하지만 그의 차기작 국부론의 내용이 워낙 유별나 책이 출간된 이후 사람들은 기존의 철학과 구분하여 처음으로 정치 경제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즉 아담 스미스는 처음으로 경제학이라는 이름 붙여진 책의 저자로 봐야 한다. 만약 최초의 경제학자의 정의를 처음으로 경제에 대하여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자라고 한다면 분명 이전부터 경제를 논할 자들이 많았기에 그를 최초의 경제학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일부 서양 경제학자들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초 경제학자들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이 관점에서는 이미 중국에 그들보다 수백 년씩 앞선 경제학자들이 있다. 제자박해 시대인 기원전 7세기 무렵 고사성어 관포지교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관중,
관중은 BC 645년에까지 중국 제자나라에서 제나라에서 재상을 지내며 근대 경제학자 못지않은 경제론들을 주장했다. 그는 소비가 적절히 있어야 경제가 돌아간다. 잘 먹고 잘 입어야 사람들이 체면과 예절을 알게 된다. 백성이 잘 살아야 나라가 부유하고 강해진다며 서민들의 경제에 관심을 가졌다. 후세에 그를 가리켜 썼다는 관자에 따르면 관중은 소극적인 세금 정책을 옹호했다. 농산물에 세금을 많이 매기면 농사를 열심히 짓지 않고 인두세를 많이 거두면 출산율이 떨어뜨려 경제에 해가 된다는 것이다. 관중은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세금을 덜 물려야 한다고 했다. 상업을 장려하려면 상인들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는 시기다. 세수가 두루두루 어려워지는 재정은 소금을 독점 판매에 내우라는 대안도 내놓았다. 풍년이 들어 곡물의 가격이 하락할 때 나라에서 곡식을 사들여 비축해 놓았다가 흉년일 때 곡물을 방출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도 주장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동양의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선지자들도 선배님들도 조상들도 분명히 경제에 대해 이론이 있었을 겁니다. 한편 도덕경의 노자, 세금을 최소화하고 전쟁을 하지 않는 등 자유방임적 경제정책을 펼치는 소극적 정부만이 백성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손 주장과도 일치한다. 우리가 잘 아는 공자의 경제관은 어떨까? 논어에서 공자는 부가 작다고 걱정하기보다는 분배가 고르게 되지 못함을 걱정하고 가난한 것보다는 불안한 것을 걱정하라고 하였다. 이렇듯 유교는 부에서 얻은 효용보다 정신적인 부분에서 얻은 효용의 가치를 높게 보았다. 유교는 훗날 상인을 멸시하는 산업공상 신분제와 근검절약 정신을 올바른 경제상으로 여기는 조선의 통치 이념이 되었다. 이 부분, 산업공상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분제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 철은제 철학자들의 경제론. 공산주의의 효시, 플라톤의 경제학. 공산주의의 효시가 플라톤의 경제학에서 나왔나요? 플라톤은 당시 집권하던 민주정이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를 사형시키는 모습에 충격을 받고 대중은 우매할 수 있으며 때문에 민주주의에 그릇된 판단을 한다고 생각한 듯하다. 플라톤이 그의 저서 국가론에서 시민의 계급을 농부, 수공업자 등 생산 주체와 군인 및 정치가로 나누면 분업 체제를 적용하고 그중 정치가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내용을 보면 공산당에서 정치와 행정을 맡은 공산주의 시스템과 유사해 보인다. 이 외에도 국가재산의 공동소유, 자급자족 경제, 그리고 계획경제에 이르기까지 플라톤의 주장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공산주의 체제의 내용과 유사하여 실로 플라톤이 마르크스나 레닌 등에 많은 영향을 준 공산주의 경제학의 효시가 아닐까 추리해본다. 하지만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실제 공산주의 국가들은 플라톤이 경고했던 매우 중요한 부분을 간과했다 생각한다. 물론 이 내용은 공산주의 외의 모든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다. 플라톤은 국가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치가가 부정부패를 일삼게 된다면 국가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 계급인 철인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 노인이 될 때까지 엄청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치가 계급의 사유재산 축적에 정치가 계급은 사유재산 축적이 금지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심지어 정치가들은 가족을 만들 수 없으며 가족의 자식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인들이 살해사욕을 취하면 그 국가는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한 그의 높은 식견에 감탄한다. 인간중심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학. 인류 역사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정치학, 논리학, 과학, 윤리학, 시학, 수사학 등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평가받는 대부분의 과목들의 기원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져서 실제로는 강의 교재였다라고 해도 무방하다.
현재 대부분의 사상가들의 철학들은 모두 아리스토텔레스의 근거에다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경제 분야에 대하여 밝힌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도 놀랍다. 플라톤의 자급자족 경제론과는 달리 물물 교환과 교역을 중시한 그는 화폐의 적극적인 사용을 주장하였다. 모든 재화는 화폐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서술한 그는 제대로 된 연결 위에 화폐에다 그 크기, 품질, 무게 등의 가치를 감안하여 표식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재산은 개인이 소유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재화를 소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재산의 공동 소유를 주장한 플라톤과 달리 사유재산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그는 왜 철이 금보다 훨씬 유용한데 금의 가격이 높을까라며 빵처럼 매우 필요한 물건이 장신구처럼 덜 필요한 물건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는 것에도 질문을 던졌다. 아리스토텔레스 효용론을 제시한 첫 번째 경제학자인 것이다. 아담 스미스의 국보론에 있는 왜 소중한 물보다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높을까라는 물과 다이아몬드의 패러독스 서술은 한 개의 효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치 아리스토텔레스를 오마주한 것처럼 여겨진다. 시장에서 공급자가 한 명일 경우 발생하는 독점의 문제점이 국보론보다 수천 년 앞선 언급되었다는 사실도 놀랍다. 많은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르네상스의 근간이 되었다고 말한다. 그의 인간중심적 철학들이 유일신 중심의 중세 사회를 변혁시키고 자본주의 시대를 넘어가게 하는 밑바탕 그림이 되어준 것이다. 그의 사상은 암흑기인 중세 시대에서조차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한 많은 수도승에 영향을 주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받은 영향으로 자본주의 씨앗을 심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뒤에서보다 상세히 서술하려 한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치와 가격에 대한 견해는 국부론에 영향을 주었고 국부론을 통해 전달된 가치와 가격의 논리는 필자의 중요한 투자 철학과 경제사관의 토양이 되어주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수제자인데 왜 두 사람의 철학은 그렇게 다를까?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시대의 자본주의 씨앗을 심다. 1장 지금 일장의 이제 세 번째네요. 작은 주제들이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시대 자본주의 씨앗을 심다의 이제 3장입니다. 그러니까 1장의 세 번째 경제론. 로마 시대에는 전쟁에 장식되고 중세 시대는 종교에 장식되다. 로마 시대에는 전쟁에 장식되고 중세 시대에는 종교에 장식되다. 그리스 시대 이후 로마 시대부터 경제에 관한 논의가 거의 사라져 버리다시피 했다. 전쟁이 경제 논리를 장악했기 때문이다. 보다 많은 부가 필요하면 전쟁을 하여 약탈해오면 되었지만 전쟁을 통해 들어온 재물은 소수 상위 계층에만 집중되었다. 농사를 짓던 서민들이 전쟁을 치르느라 돌보지 못한 논밭을 이들은 집중적으로 매입했고 노예들을 이용하여 논밭을 장악하는 바람에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피폐해졌다. 로마의 멸망 원인을 도덕성의 타락, 게르만족의 침입 또는 출산율 저하로 보는 견해까지 있지만 경제사관으로 본다면 부동산을 통한 부의 양극화로 서민 경제가 피폐해져 국력이 크게 약해진 것을 원인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전쟁을 통하여 점령지에서 수많은 자금과 자원을 약탈해온 로마와 1500년대 대항해를 통하여 식민지에서 수많은 자금과 자원을 약탈해온 스페인 제국의 엇비슷한 몰락 원인은 시사점이 크다. 로마 시대 이후 중세 시대에 들어오는 종교 윤리의식이 모든 경제 논리를 장악했다. 재물의 축적이나 이혼이 죄악시되었으니 경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없던 시대였다. 하지만 그 척박한 토양에도 자본주의 씨앗을 심은 이가 있었는데 13세기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도승이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장본인이다.
네,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시대의 자본주의 씨앗을 심다의 작은 제목 이제 두 번째입니다. 신학 대전을 저술한 당대 최고의 종교가 또 외적인 이윤과 이자를 인정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신에 대하여 이르기까지 자신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주요하게 다뤄져 왔던 모든 서양 사상들을 집대성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소위 12세기 르네상스라는 부르는 문해 부흥 운동의 가운데 있었던 그는 자연스럽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 영향을 토대로 신학대전 등 수많은 저서들을 저술했고 그 저서들은 당시 시대의 흐름을 크게 바꾸었다. 신이 보다 완전한 믿음, 자발적인 믿음을 위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해야 했다는 주장, 그리고 자유의지로 신을 믿기에 그 믿음은 더욱 가치가 높다는 주장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당시의 억압적인 교리에서 벗어나 파격적인 것이었다. 이 인간의 자유의지 개념은 이후 아담 스미스와 구존학파 경제학자들의 근원적인 사상인 이성적인 인간의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중심,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자유의지, 근대의 아담 스미스는 이성적인 인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성에 근거한 이윤과 이자에 대한 그의 주장 역시 오랫동안 억압되어 왔던 경제활동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였다. 그는 물건의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팔아서는 안 된다며 공정가격의 개념을 도입했다. 판매상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죄악으로 여겼지만 구매자가 지불에 동의할 정도의 적절한 이윤을 남기는 것은 용인했다. 이전의 교류로는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윤이 용인됨으로써 이후 수공업과 상업활동이 번창할 수 있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다. 네, 이 부분에서 이윤을 보장을 했다라는 시대가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 이전에는 없었던가요? 제가 드라마나 이런 데를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또 고대에도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 이윤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있었나 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표면적으로는 매우 강하게 이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주장에는 사실상 어느 정도의 이자를 용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돈을 빌려준 측이 다른 기회를 놓치거나 손해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합당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예외를 둔 것이다. 그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이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자도 고리대금 같은 폭리를 취하지 않는 공정한 수준이라면 허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성립한다. 종교가에 의한 이런 외적인 이자 허용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중세에서도 서서히 금융업이 태동할 수 있었다. 네, 이자에 대한 어떤 근거가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 이전에는 인정을 잘 안 했나 봅니다. 세상의 존경을 받는 대서상가였기에 당시 시대 분위기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이윤과 이자를 일부 인정한 그의 주장은 파급력이 컸으며 이후 펼쳐지는 자본주의 시대의 씨앗 역할을 하였다. 자금 대여자가 포기해야 하거나 희생해야 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자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논리는 자본이 미래의 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투자 개념에 대한 이론적 바탕과 유사하기도 하다. 한편 그의 주장이 100% 순수한 자신의 견해에서 나온 것인지의 여부는 당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당시 상당한 부와 토지를 이미 장악하고 있던 교회나 수도원들은 이를 이용해 보다 많은 부를 얻고 싶어 했고 그런 그들의 이해관계를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변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장입니다. 메디치 가문 돈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다. 돈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이탈리아 은행업이 융성해진다. 이제 소제목입니다. 메디치 가문 이탈리아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심은 자본주의 씨앗은 중세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조금씩 움트기 시작한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생산과 상업, 무역이 활발해졌고 엄격한 기독교 교리에서 다소 자유로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손실보상금, 경비, 선물 등의 명목으로
사실상 이자를 취하는 방식의 금융업도 융성해지기 시작했다. 신용이 좋은 무역상들의 약속어음은 일정 이자율에 할인되어 거래되거나 화폐처럼 유통되었다. 무역이 활발해지자 무역 중심지인 베네치아, 제노바, 피렌체 같은 도시국가들에서 환전상 같은 금융업자들이 양산되었다. 베네치아나 제노바에서 샤일록, 셰익스피어, 희극, 베니스의 상인 등에서 등장하는 악독한 고리대금 업자로 묘사되는 유대인들이 금융업을 장악했고, 피렌체에서는 페루치와 바로디 같은 대형 은행으로 변신한 무역상 가문들도 생겨났다. 하지만 영국 왕 에드워드 3세 1312년에서 1377년 프랑스와의 전쟁, 100년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유명한 왕 에드워드 3세가 100년 전쟁을 위해 빌렸던 거금의 대출을 갚지 않자 페루치와 바로디는 몰락의 길을 걸었고, 이후 메디치 가문이 최대 은행으로서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피렌체에서 득세했다. 가문의 수장이었던 조반니 디비치 1360년에서 1429년에 의해 1397년 설립된 메디치 은행은 이후 로마, 베니스, 나폴리, 바르셀로나, 런던, 리옹, 아비뇽 등 유럽의 16개 지점을 개설하는 등 사실상 최초의 근대식 은행이 된다. 메디치 은행 성공의 비결 중 하나는 이들 지점들을 이용한 편리하고 안전한 은행 시스템이다. 교황청의 금전 출납 담당이 된 메디치 은행은 각 지역의 헌금들을 모아 교황청에 보내고, 이 돈들을 다시 각 지역 교회들에게 나눠주는, 즉 헌금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래들을 대신하여 각 지점의 장부에 기재하며 장부상에서 주고받은 계좌 이체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조반니의 아들이며 피렌체 공화국의 공신으로 국부의 칭호를 받은 코시모 데 메디치 1389년에서 1464년 코시모 데 메디치와 위대한 자로 불린 그의 아들 로렌초 데 메디치 1349년에서 1492년에 의해 가문과 은행의 번영은 절정에 달한다. 피렌체의 정치, 경제 문화는 새롭게 두퇴된 메디치 가문에 의해 장악되었고, 메디치 가문의 막대한 부는 르네상스를 발현시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메디치 가문 엄청난 은행, 피신의 유래, 또 중세시대 금융은 왜 유대인들이 장악했을까? 이자 수치 언제부터 공식화 합법화되었나? 왜 메디치는 예술을 후원하였을까? 메디치 가문이 일군 거대 자본은 유럽의 역사를 화려하고 풍요롭게 바꾸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일반적으로 르네상스는 14세기 후반에서 16세기 후반의 시기에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중심 철학을 바탕으로 수많은 문학가들과 예술가들이 모여 일어난 왕성한 문의 부흥을 일으켰다. 르네상스는 이탈리아, 특히 피렌체가 그 발원지라고 볼 수 있는데, 피렌체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메디치 가문의 부가 당시 수많은 문의 활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보티첼리 1445년에서 1510년, 레오나르도 다빈치 1445년에서 1519년. 보티첼리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같은 시대의 사람이네요. 미켈란젤로 1475년에서 1564년.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음에 미켈란젤로, 그다음에 라파엘로 등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았다. 아름다운 피렌체 대성당 돔을 디자인한 필리포 브루넬레스키 1377년에서 1446년도 가문의 지원을 받았다. 메디치는 수많은 예술가들을 자신의 저택에 초대하여 원하는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게 지원했다고 한다. 그 유명한 마키아벨리 1469년에서 1527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이 가문의 헌정할 목적으로 쓰여졌다든지, 최초의 오페라와 발레가 이 가문의 연회를 위해 탄생했다는 등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 메디치 가문의 대규모 금융 자본이 없었다면
르네상스라는 역사의 페이지가 아예 없었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아, 예, 그렇군요. 메디치 가문을 위해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써졌고, 메디치 가문을 위해서 오페라와 발레가 연애를 위해서 탄생했다. 메디치 가문이 예술의 후원을 아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이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는 의견이 대세로 이른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느 정도 여지를 주었다 해도 아직 당시에는 돈으로 돈을 버는 행위가 죄악시되던 시기 때에 예술과 피렌체에 대한 후원 등으로 죄를 씻으려는 심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예술가들에 대한 경제적 후원, 부를 과시하는 화려한 네. 네. 사치스러운 생활로 교회의 재정이 파탄나자 그 유명한 면죄부를 부분별하게 팔아대었고, 면죄부 판매에 저항하는 마르틴 루터 1483년 1546년을 파면하여 종교개혁을 유발했다. 전국에는 중세시대를 끝내게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한편 그는 당시 최고의 거부 야코프 푸거에게도 큰 빛을 지는데, 야코프 푸거의 강한 요구로 1515년에는 이자 부과를 인정하고 고르대 금업 금지를 해제하는 칙령에 서명하게 된다. 이자 수치에 합법화는 메디치 가문의 수건이기도 했다. 결국 그의 이자 수치 합법화는 근대 자본주의의 도화선으로 불이 붙인 격이 되었다. 네, 제가 지금 읽은 것은 왜 메디치는 예술에 후원하였을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또 큰 제목, 벤처 투자로 시작된 신대륙 발견과 대항해 시대, 벤처 투자로 시작된 신대륙 발견과 대항해 시대. 대항해 시대의 출발은 왜 이탈리아가 아닌 포르투갈과 스페인이었을까? 르네상스 시대에도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생산된 후추 등의 향신료 등이 아랍권을 거쳐 베네치아, 피렌체, 제노바 등의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에 수입되어 유럽인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워낙 가격이 높았다. 오스만 제국이 터키 지역을 점령하여 교역로를 통제하게 된 1453년 이후에는 안 그래도 비쌌던 향신료들이 더 귀해져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이때부터 유럽인들은 해로를 통해 인도나 동남아시아로 가서 직접 향신료를 거래하여 큰 이윤을 남기고 싶은 욕망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향신료를 독점하던 베네치아 등 이탈리아 국가들보다는 향신료를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사야 했던 포르투갈이나 스페인들의 욕망이 더 컸다. 대항해 시대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이유는 지리적 입지 조건 외에도 이런 경제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이다.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 1451년에서 1504년에서 받은 거액의 자금으로 1492년에 콜럼버스 1451년에서 1506년 콜럼버스가 처음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콜럼버스가 세계 최초의 벤처 기업가였다면 이사벨 여왕은 세계 최초의 벤처 투자자였던 셈이다. 정말 그렇겠네요. 콜럼버스가 목숨을 걸고 찾아 헤맸던 것도 이유, 바스코 다가마 1469년에서 1524년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자고 했던 것도 마젤란 1480년에서 1521년 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항해를 개척하며 가고자 한 것도 인도, 동남아시아와 같은 향신료 산지였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도 점점 왕실의 신뢰를 잃은 이유는 결국 향신료를 찾지 못해서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바스코 다 가마가 아프리카를 돌아 인도를 도착했을 때 그를 처음 발견한 아라비는 유럽 놈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라고 물었고, 그는 기독교인과 향신료를 찾아서 왔다고 대답했다 한다. 한편 콜럼버스 미대륙을 발견하며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1492년은 그라나다 지역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처음으로 지금의 통일된 스페인 왕국이 시작된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다. 대항해 시대 최강자였지만 국부가 지속되지 못한 스페인, 국부가 지속되지 않은 스페인, 흡수된 향신료를 비싸게 팔아 돈을 벌려는 경제적 욕구로 시작된 대항해 시대 이후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남미, 동남아시아 등 해외 곳곳에 식민지를 두게 되었다. 그리고 향신료 외에도 금은, 설탕, 노예 등을 수입하거나 수탈하면서 역사상 가장 부강해진 시대가 되었다. 두 나라는 일찍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앞으로 발견되는 식민지를 나눠 갖는다는 토르네시아스 조약을 맺는 등 식민지 확보에도 열을 올렸다. 스페인을 가장 흥망청망청하게 한 것은 1540년대 볼리비아 포토시의 은광 발견이었다. 이 당시부터 약 100년간 스페인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강대국자를 차지하였다. 1580년부터는 스페인 국왕 필리페 2세 1527년에서 1598년까지 살았는데, 필리페 2세가 포르투갈의 국왕도 겸임했기에 이탈리아 북부를 포함한 유럽의 상당 부분이 아메리카 대륙 등 전 세계 대부분의 식민지를 필리페 2세가 지배하며 스페인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두 나라를 중심으로 한 대항해 시대는 1600년대에 들어서 영국과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출범한 이후 오래지 않아 이들에게 패권을 넘겨주면서 막을 내렸다. 영원할 줄 알았던 스페인의 빠른 몰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교역을 통해 아무리 많은 금과 은이 나라에 들어와도 그것들이 서민들의 경제활동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 나라의 부는 절대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식민지에서 스페인으로 흘러들어온 막대한 양의 은들은 국내 다른 산업을 위해 투자되지 못했고, 스페인 기득권과 금융업자들의 손에 거쳐 다른 나라로 흘러가는 것들이 많았다. 스페인 경제는 온통 식민지의 상품들을 약탈하는 것에만 의존했게 되었고, 그마저 네덜란드나 영국 같은 신흥 세력에 밀리자 국가가 한순간에 쇠락해버리고 만 것이다. 정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한편 스페인이 통일되고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던 1492년 스페인에서 있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알람브라 칙령이라는 유대인 추방령이 그것이다. 알람브라 칙령. 결국 20만 명 이상으로 추사되는 유대인들이 스페인의 주요 도시들에서 떠나게 되었다. 금융과 무역을 융성시키던 이들이 떠나게 된 것이 스페인의 민간 경제를 황폐시킨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많은 경제사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유대인들이 떠나면, 또 유대인들이 가는 곳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네요. 대항해 시대 유럽이 품은 또 하나의 로망, 자기 청화백자. 다음에 1장에 주식회사 세계 패권의 지도를 바꾸다. 주식회사 세계 패권의 지도를 바꾸다입니다. 최초의 주식회사와 증권거래소 네덜란드에서 탄생하다. 최초의 증권회사와 증권거래소 네덜란드. 대항해 시대의 선박단들을 꾸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의 투자가 필요했다. 선박단은 식민지의 무력 충돌과 곳곳에 포진된 해적들과의 교전을 위해 상당한 군사력도 함께 보유하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에 그런 대규모의 자금을 단독으로 낼 수 있는 투자가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처럼 높은 국력을 가진 나라의 왕 정도였고, 또한 모든 선박단의 자금을 항상 충분히 충당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대규모 자금을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하기 위해 최초로 채권이 발행되기도 하였다. 유가주권인 채권이 약속어음이나 차용증서와 구분이 되는 그 점은 한꺼번에 다수의 대여자에게 대규모 자금을 빌린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투자자들을 돌려줘야 하는 채권이나 어음은 엄청난 위험성을 지닌 선단의 사업과는 성격이 잘 맞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탄생한 주식회사 제도는 전 세계 패권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네덜란드와 영국으로 이동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대항해 시대 유럽 교역의 부대가 지중해로부터 대서양으로 바뀌게 되면서부터 스페인의 소국이면서 경제적으로도 별 볼 일 없던 네덜란드에 유럽 각지의 소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대서양이나 북해, 발트해 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교통 유충지이기 때문이다. 교역과 상업의 발달로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오랜 독립전쟁을 치를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한편 앞서 설명한 1492년 스페인의 알브라함 칙령도 네덜란드의 부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추방령으로 스페인을 떠난 수많은 유대인들은 상당수가 네덜란드에 운집하면서 네덜란드는 빠른 시간에 유럽 최고의 무역과 금융 중심지가 되었다.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이자 증권거래소 시스템도 였으면 스페인에서 제대로 재산을 챙기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유대인들의 뼛속까지 시린 경험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 세계 패권을 차지하는 주식회사. 네덜란드 정부는 여러 사업자와 같은 사업을 하게 되어 경쟁이 심해지는 것보다 대규모의 자금을 모은 한 주체가 통합된 선박단의 산업을 꾸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대규모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한다. 그 결과 1000명이 넘는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거대 자금을 모집하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 동인도 회사가 1602년 탄생된다. 정부는 동인도 회사에다 무역 독점권을 부여하고 무역 대상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무역수를 개설하여 만약의 경우 교전이나 선전포고를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리를 부여하였다. 최초의 주식회사는 정경유착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부의 권력과 기업의 경쟁력이 한 몸을 이루는 정경일체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가치가 급등한 동인도 회사의 주식은 투자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소유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차익을 실현하며 매각하려는 욕구가 높아졌다.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1609년 암스테르담에서 동인도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를 설립하였다. 정부는 같은 해 공립은행인 암스테르담 은행도 설립하여 암스테르담에 보이는 각국의 통화를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1621년에는 아메리카 대륙 위주로 활동하는 서인도 회사도 설립하였다. 동인도 회사의 설립 후 세계 패권의 중심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네덜란드로 빠르게 이동한다. 회사 설립 초기 무역의 중심은 언제나처럼 향신료였다. 주식회사 시스템으로 다른 회사들에 비해 엄청나게 큰 자본을 모집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향신료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고 그 대세는 지속되었다. 작은 나라 네덜란드가 한때 세계 해상 무역을 장악했던 힘은 주식회사와 여기서 파생된 금융 시스템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네덜란드와 동인도 회사는 18세기에 들면서 장악하던 향신료의 가격 하락과 시장의 쇠퇴로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또 세계 무역의 패권을 두고 영국과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르고 주식회사로 전환한 후 세력을 크게 키운 영국 동인도 회사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력을 점차 상실한다. 전력을 1784년 제4차 영국과 네덜란드 전쟁에서 패한 후 사세가 급격히 기운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는 1798년에 해산되며 국유화가 된다. 식민지와 교역국의 해악을 가하는 등 어두운 면도 존재하지만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주식회사와 주식시장의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의미는 상당히 크다.
네, 1장의 또 큰 장입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산업화의 사막을 열다. 부르주아가 민주주의와 산업화의 사막을 열다. 소제목: 헨리 8세의 로맨스가 영국 경제 부흥의 단초가 되었다. 100년 전쟁 1337년에서 1453년에서 100년 전쟁이 일어나는데 잔다르크의 프랑스에 패배한 직후 30년간의 왕위 쟁탈전인 장미전쟁이 이어지며 피폐해진 16세기 영국의 국력은 보잘것없었다. 하지만 영국은 장미전쟁이 끝난 후부터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1세를 거치며 조금씩 국력을 회복해갔다. 16세기 말경에는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스페인 무적함대와의 칼라 해전에서 기적같은 승리를 이루기도 하였다. 역사가들은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한 이유를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강한 리더십으로 보기도 하고, 당시 영국의 혁신적인 레이스빌트 갈레온 전함의 우수성에서도 찾기도 한다. 하지만 경제사관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영국이 국력을 키워온 요인을 다른 곳으로 찾을 수 있다. 우선 헨리 8세가 구교회와의 절교를 선언하고 선교를 받아들이는 척하다 성공회를 영국의 국교로 삼은 종교개혁에서 영국의 성장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 종교개혁의 명분은 구교회의 폐습 타파였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널리 알려진 대로 불린과의 로맨스였다. 하지만 그 내막으로는 당시 영국에서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구교회의 재산을 왕실에 기속시키기 위해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다. 몰수한 토지를 매각하여 피폐해진 왕실 재정을 보완하고 구교회의 종을 녹여 해군 함선의 대포로 활용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이다. 하지만 교회 재산을 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기존 재정이 부실하였기에 여전히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여왕의 왕실 재정이 어렵기는 한 가지였다고 한다. 경제사관에서 구교회의 척결은 다른 방향에서의 큰 의미를 가진다. 오랜 동안 유지된 기득권 세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당시 태동하고 있던 영국의 신흥 부르주아, 영국의 경우 이때부터의 신흥 세력을 젠트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젠트리는 젠틀맨의 어원이기도 하다. 젠틀맨. 세력에게 큰 힘을 보태준 결과가 된 것이다. 마침 당시 성황하던 인클로저 현상, 지주가 경제성 높은 양털을 생산하기 위해 소작농을 쫓아내고 토지에서 양을 사육하는 현상, 인클로저 현상 역시 모직 관련 수공업을 하는 부르주아에 필요한 노동력과 재료를 제공해주고 있었다. 이로써 구교계로부터 몰수한 수많은 토지를 왕이 매각할 당시 많은 부르주아들이 싼 값에 매입하여 자신들의 생산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논밭이 목장으로 바뀌는 인클로저 현상이 가속화되었다. 인클로저 현상 및 구교의 척결을 통한 수공업부의 발전과 부르주아 세력의 확산은 향후 영국이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 한편 헨리 8세는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당시 부르주아 세력의 영향력이 큰 의회에 많은 권력을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현재 입헌 군주제도의 씨앗을 심은 역할도 하였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산업화의 사막을 열다. 두 번째 소제목: 부르주아의 도약, 민주주의의 태동 플러스 산업자본주의의 발현. 부르주아의 어원은 성 안의 사람이다. 성안 안전한 곳에 거주하는 부유한 시민을 뜻한다. 현세에는 흔히 상류사회 시민을
지칭하지만 처음 이 용어는 등장했던 17세기에는 기존의 왕이나 귀족, 성직자 같은 기득권과 대칭되는 신흥 세력 자본가들이라는 의미가 컸다. 이런 의미상의 부르주아로 부를 수 있는 세력은 고대 사회에서는 존재했음을 기억하자. 철기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철기를 보유하면서 잉여 생산을 하고 이를 통해 부를 축적, 기존의 국가, 왕, 신이라는 절대 권력과 대항하며 권력을 얻게 된 신흥 세력들이 그들이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과정을 거쳤지만 유럽에서 16세기 영국, 18세기 프랑스부터 생겨난 부르주아들은 무역과 수공업, 목축업 등을 통해 얻은 부를 바탕으로 힘을 키우고 시민혁명 등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기존의 권력층을 물리치며 더욱 강화된 힘과 경제력으로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의 대혁명, 미국의 독립혁명과 같은 시민혁명으로 알려진 이들 혁명의 주체는 일반 시민들이기보다 표면적으로는 시민의 일원이 된다. 신흥 세력인 부르주아로 보여야 한다. 때문에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가장 큰 혜택을 입은 이들도 부르주아였다. 청교도 혁명 후 올리버 크로멜 1599년에서 1658년의 정책들은 해상 무역업을 하는 상인들에게 매우 우호적이었으며 명예혁명의 성공 후 제정된 권리장정과 관용법은 부르주아, 특히 유대인계 사업가들에게 매우 우호적인 법률이었다. 이들 법률들의 제정으로 부르주아, 특히 유대인들과 그들의 엄청난 자금이 런던의 시티, 현재 뉴욕의 월스트리트와 쌍벽을 이루는 런던 금융의 중심지로 모여들었다. 이 경제력은 향후 영국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기득권의 형포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강한 여론에다 자신들의 경제력을 보태어 정치적으로 왕이나 귀족, 교회 중심의 기득권 세력들을 축출하게 된 부르주아는 의회 중심 또는 정부 중심의 민주주의 나라를 세워 민주주의, 즉 자본주의라는 공식을 성립시킨다. 부르주아 자신들도 역시 형식적으로는 시민의 일원이기에 국민에게 국가의 권력을 부여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부르주아 세력이 점차 확대되는 정치적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 둘레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기득권의 토지와 세금으로부터 부르주아의 이윤으로 이동하면서 자본주의의 단계가 급상승한다. 네, 1장의 큰 제목, 해가 지지 않는 제국과 함께 자본주의의 기틀을 만든 영국 동인도회사. 아까 바로 전에 읽었던 것은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였는데 이번에는 영국의 동인도회사. 주식회사 전환 전 영국 동인도회사는 별 볼 일 없었다. 헨리 8세의 뒤를 이은 엘리자베스 1세도 영국의 해상무역을 장려했다. 하지만 현실은 당시 세계무역을 점령하던 스페인의 선박을 약탈하는 것이 영국의 해상에서 돈을 버는 유일한 방법일 정도였다. 영국의 공공연한 해적질에 분노한 필리페 2세의 무적함대를 격파한 후부터 비로소 영국도 제대로 된 해상무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12년 후인 1600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지원을 받아 동인도회사가 설립되었다. 영국의 동인도회사는 네덜란드의 것보다 2년 먼저 설립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소수 57명으로 알려져 있다. 투자자들이 모인 상인조합의 형태를 띠다가 나중에 합자회사 형식의 기업이 된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에 비해 규모가 작은 영국 동인도회사는 처음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동남아시아는 네덜란드가, 인도는 포르투갈이 이미 각각 향신료 생산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실패를 거듭하던 영국 동인도회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으로 인도에서 포르투갈을 추출해내지만 동남아에서는 서 있었던 네덜란드 경쟁에서는 참패한다. 결국 고급 향신료 시장은 네덜란드가 계속 장악하는데 이 사실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향신료 가격의 하락과 함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몰락으로 이어졌고 오히려 일찍이 향신료를 포기하고 차, 커피, 설탕, 면화 등 다양한 다른 무역 대안을 찾은 영국 동인도회사는 활로를 마련해주는 결과가 되었다.
부르주아 세력의 자원으로 주식회사가 된 영국 동인도 회사,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설립하다. 엘리자베스 1세의 서거 후 뒤를 이은 새로운 왕들은 강해진 부르주아 세력, 즉 의회, 청교도인이 많았다. 의회와 자주 충돌하게 되었고 오랜 경쟁 끝에 결국 청교도 혁명으로 올리버 크로멜이 호국령이 된다. 그는 1651년 항해조례, 유럽 외에서 생산되는 물자를 영국에서 수입할 때 영국 선박만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반포하며 이에 반발하는 네덜란드와의 영란 전쟁을 유발했다. 1657년에는 영국 동인도 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국가의 외교 및 군사권을 부여하는 등 동인도 회사의 부흥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지원책은 엄청 큰 효과를 보았는데 일례로 항해조례 발표 후 수많은 네덜란드의 유대인 무역상인들이 보따리를 쌓아들고 런던의 시티로 모여들게 한다. 그는 너무 엄격했고 독재적인 정치를 하는 등 국민들에게 악명을 떨친 것이 사실이지만 동인도 회사를 크게 육성하고 부르주아를 위해 정책을 도입하는 등 영국이 세력의 패권을 차지하는 데 큰 공헌을 한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후 영국은 급성장하는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기틀을 다진다. 영국 동인도 회사는 1960년부터 인도를 직접 통치하는 등 많은 식민지를 개척하였고 보스턴 차사건, 아편 전쟁의 주역이 되기도 한다. 세계 역사의 큰 부분을 한 약 250년간을 장식하다 1858년 영국 의회에 의해 청산되며 동인도의 인도 통치권은 영국 정부에 넘겨주게 된다. 역사 속에서 동인도 주식회사 등은 식민지 착취, 노예 문제, 불공정 고역 등 제국주의 열강들의 악역을 도맡은 수단이 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자금을 집결하는 주식회사의 위력을 증명해 보이며 자본주의 경제를 대표하는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은 큰 의미를 가진다. 유대인에 의해 움직이는 세계 경제사 1장의 작은 제목, 자본주의의 화령 점정을 찍은 1776년 산업혁명이 날아오른다. 산업혁명과 경제학을 탄생시킨 영국, 타의 추종을 불허하다. 젠틀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피어난 영국의 부르주아 세력은 이후 동인도 회사를 앞세운 무역업과 제조업의 발달과 함께 그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간다. 이 영향력은 1688년 명예혁명을 일으키는 배경이 되어 이윽고 왕, 귀족, 교회 중심의 기득권 세력을 쇠퇴시키고 입헌군주의 방식이 의회 민주주의를 정착시킨다. 기득권의 악화로 한층 강력해진 부르주아 세력의 힘과 경제력은 영국이 오랫동안 세계 패권을 차지할 수 있게 하는 국력의 기초가 되었고 나아가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경제 환경과 함께 목재가 부족하고 석탄이 부족한 영국의 자원 환경도 영국의 산업혁명을 앞당긴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수많은 기계 응용이 가능했던 제임스 와트 1736년에서 1819년 와트의 증기기관 이전에도 토마스 뉴커먼 1663년에서 1729년 뉴커먼이 최초로 발명한 증기기관이 있었는데 탄생에서 물을 배출케 하는 펌프였다고 한다. 탄광에서 물을 배출케 하는 펌프였다고 한다. 증기기관이 탄광에서 물을 배출케 하는 펌프예요. 경제 패권의 중심이 영국으로 이동해 있던 18세기 하반기 영국에서는 경제사에서 중요한 두 가지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산업혁명과 경제력의 태동이 그것이다. 특히 1776년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처음으로 생산된 해이며 아담 스미스 국부론이 처음으로 발간된 해이기도 하다. 실제 국부론은 저작할 때 아담 스미스는 당시 막 태동하던 산업혁명의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다. 때문에
분업, 수공업과 무구역을 생산 요소의 가치, 즉 비용을 낮추어 보이지 않는 손을 잘 작동시키는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보여왔지만, 만약 자동 기계들을 통한 대량 생산을 목격했다면 이것이 경제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예견하였을 것이다. 아담 스미스 이후에도 상대 우위론으로 유명한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 인구론으로 널리 알려진 멜서스 등 유독 영국에서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배출된 것도 동인도 회사를 등을 통한 활발한 무역과 산업혁명을 통한 영국 경제의 급상승에서 이유가 있다. 1776년 이후 약 100년간 영국은 증기기관을 이용하여 방적기, 증기선, 증기기관차 등을 개발하려며 해외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경제적인 도약을 하게 된다. 산업혁명 이후 영국의 경제는 급격히 성장하지만 어두운 면도 많았다. 자본가들의 부는 급격히 상승하여 국부는 증가했으나 노동자와 농민들의 삶은 여전히 피폐했다. 1810년대 영국 중북부 공업지역에서는 러디아트 운동, 비밀 결사 노동자들에 의한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났고, 1840년대 아일랜드에서는 감자 기근으로 약 100만 명이 아사했다. 1838년에 발표된 찰스 디킨스 1812년에서 1870년의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는 산업화의 불평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당시 영국의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홍차와 경제. 부르주아가 주도한 미국과 프랑스의 혁명. 보스턴 차 사건, 동인도 회사에 대한 경쟁 상인들의 행패입니다. 경쟁 상인들의 행패. 1776년은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해이기도 하다. 7월 4일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13개주 대표들이 모여 토머스 세퍼슨, 그 다음에 벤자민 프랭클린 1706년에서 1790년, 존 애덤스 1735년에서 1826년에 마련한 독일 선언문을 채택했다. 미국의 독립선언과 독립전쟁도 알고 보면 영국의 동인도 회사와 관련이 있다. 1773년 영국 정부는 당시 미국에서도 최대 무역 품목 중 하나였던 차에 대한 모든 밀수를 금지하고 차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는 등, 대신 모든 차의 교역은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관세법을 제정했다. 이 조치로 사실상 차 가격은 하락했지만 차의 밀수를 통하여 부를 쌓던 미국의 상인 부르주아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영국 세력들이 어느 날 보스턴 항구에 정박해 있던 동인도 회사 선박들을 실린 차를 모두 바닥에 던지었는데 이른바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미국 내의 여론도 피해자인 영국의 우호적이었으나 사건에 대응한 영국 정부의 조치들이 너무 강경하여 영국 정부에 대한 반발이 심해졌고, 결국 미국의 각 주들이 집결되어 독립선언과 독립전쟁을 하기에 이르렀다. 8년간 이어진 미국의 독립전쟁은 프랑스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1783년 승리하게 된다.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남북전쟁, 그리고 부르주아가 승리하고 산업화가 진행된다.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의 남북전쟁, 부르주아가 승리하고 산업화가 진행된다. 하지만 독립전쟁은 미국을 지원하던 루이 16세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오며 프랑스의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다. 산업혁명을 이미 시작하여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던 영국과 달리 엄청난 자금으로 독립전쟁을 지원한 프랑스의 국가재정은 파탄이 난 상태였다.
또한 독립전쟁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돌아온 프랑스인들에게 미국의 자유 분위기는 꽤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결국 루이 16세는 할아버지인 태양왕 루이 16세로부터 물려받은 화려한 빚을 갚아 나가기는커녕 늘어난 부채를 감당해야 하기 위해 세금 부과 대상을 넓혀야 했다. 이에 면세 특권을 누리던 기득권 세력인 귀족, 성직자들과 정치적 권리를 갖지 못하던 서면서도 무거운 세금을 내고 있던 신흥 세력 부르주아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런 세력 간의 갈등 속에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도 심화되었고, 루소 등 철학자들에 의해 전파된 계몽주의 사상, 미국으로부터 전파된 자유주의 사상 등이 융합된 결국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다. 결국 1793년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되어 프랑스 왕정이 일단락되었다. 프랑스는 이후에도 공포정치, 나폴레옹, 1769년에서 1821년의 집권과 몰락, 왕정 복귀, 공화정 복귀, 나폴레옹 3세의 집권, 프로이전, 프랑스 전쟁 등 정치적으로 격정의 역사를 되풀이한다. 하지만 이런 역사 속에서도 프랑스의 비옥한 토지에서의 풍요로운 낙농업 산업, 우수한 인적 자원, 그리고 왕 귀족의 몰락과 함께 특세한 부르주아 세력들의 경제력이 산업혁명을 받아들이며 영국에 비해 약 50년 늦은 1830년대에 시작되었지만 경제적인 성장세를 꾸준히 이루어 강대국의 이치를 지켜왔다.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패전 후 가속하지 않은 산업화의 진행은 오히려 파리의 문화적으로는 매력적인 도시로 유지시켜주며 이후 벨포크 시대의 문화의 중심지가 되도록 한 요인이 추정됩니다. 금융, 무역 등의 발달로 부르주아의 세력이 확대되고 그로 인해서 시민혁명으로 왕권 등 기득권이 악화되고 부르주아 세력이 강화되고 산업혁명이 진행된다. 독일과 미국은 프랑스보다는 늦은 1850년대에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으며 러시아는 1890년대가 되어서 비로소 산업화가 되기 시작한다. 프로이젠, 프랑스 전쟁 이후 독일은 풍부한 석탄과 프랑스로부터 되찾은 알자스 지역의 설광석 자원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1861년에서 1865년 외견상 노예제도 폐지라는 인권적인 명분도 중요했지만 산업혁명의 진화 과정에서 노예라는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숨겨진 목적도 있었다. 한편 이들을 통해 생산된 면화를 수출하고 대신 유럽의 공산품을 수입하는 식의 경제구조를 원했던 남부와 보다 많은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으며 산업혁명으로 생산된 상품들을 소비화시키기 위해서 보호목을 원하는 북부와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한 것이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부터 미국은 매우 빠른 속도의 산업화와 함께 오랜 번영의 시기를 찾는다. 의외로 중요한 역사, 프로이젠과 프랑스 혁명과 그 후 이야기. 네, 이렇게 해서 1장을 읽었습니다. 투자자의 인문학 서재 서준식 지음인데요. 제가 KTX 안에서 소리를 내서 읽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1장으로 오늘 KTX 광명역에서 김해까지 가는 거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김천입니다. 김천. 김천 동대구 방향으로 가는 김천에서 마치고요. 감사합니다.